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어떤 이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 당연한 권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존재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니까요. 야, 저런 돼지가 나를 사랑한대. 진짜 역겹지 않냐?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는 법입니다. 강민우 대표님, 당신이 버렸던 그 쓰레기가 이제 당신의 세상을 불태우러 왔어요. 철저하게 짓밟혔던 한 여자의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황골탈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강남의 밤은 오늘도 잠들 줄 모르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번쩍이며 밤을 잊은 이들을 유혹하죠. 최신 유행하는 음악 소리가 쿵쾅거리며 아스팔트 지면을 흔드는 이곳은 바로 젊은 부호들과 연예인들의 아지트라 불리는 고급 라운지바 더 피나클의 정문 앞입니다. 입구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 스포츠카들이 엔진음을 내뿜으며 줄지어 서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남녀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식 섞인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바의 VVIP이자 IT 업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MW 테크의 젊은 CEO 강민우 대표의 32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 눈부신 조명 아래 주변의 화려한 풍경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한 여성이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채 건물 처마 밑에 서성거리고 있군요. 바로 우리 이야기의 비극적인 주인공 수진입니다. 그녀는 100kg 넘는 육중한 몸을 가려보려 시장 구석에서 산 가장 커다란 사이즈의 헐렁한 감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겹겹이 겹친 살집과 땀에 젖은 옷자락은 그녀의 소심한 존재감을 더욱 비참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수진의 품에는 빗물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로 몇 겹이나 감싼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마치 갓난아기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들려 있습니다. 민우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블루베리를 듬뿍 넣고 몸에 좋은 유기농 밀가루를 직접 구해와 어제 밤새도록 정성껏 구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케이크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라운지바 입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지키던 모델 같은 체격의 보안 요원들은 수진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전체 대관 행사라 초대받은 분들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길을 막지 말고 뒤로 물러나 주시죠.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친절함보다는 어서 빨리 이 보기 흉한 여자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경멸의 감정이 독하게 서려 있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민우가 개인적으로 보내주었던 초대장 문자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찾아 보여줍니다. 요원들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서로 황당하다는 듯 눈짓을 주고받고는 비웃음 섞인 헛기침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길을 열어줍니다. 수진이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 등 뒤로 와. 저 등치 좀 봐. 저런 몸으로 여길 들어올 생각을 하네. 바닥 타일 내려앉는 거 아니야? 하는 가시돋친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수진은 그저 못 들은 척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입니다. 라운지바 안은 독한 명품, 향수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기가 뒤섞여 몽환적이면서도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마치 거대한 섬처럼 고립된 채 최대한 벽면을 타고 그림자처럼 안쪽 VIP 구역으로 향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수진의 거대한 몸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아 진짜 기분 잡치게 하는 노골적인 욕설과 혐오 섞인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수진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그저 죄 지은 사람 마냥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바닥만 보며 걷습니다. 홀 중앙 가장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골드 테이블에 오늘의 주인공인 민우가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습니다. 이태리제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민우는 마치 이 구역의 지배자라도 된 듯 거만한 자세로 비싼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네요. 수지는 민우를 처음 보았던 그날의 기억을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녀의 체구만 보고 곰탱이, 식탐 괴물이라며 대놓고 무시할 때 오직 민우만은 그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며 수진 씨는 참 따뜻하고 예쁜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속삭여 주었죠. 수지는 그 위로가 인생의 유일한 구원인 줄 알았고 그 가식적인 친절을 사랑이라고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수진이 민우의 테이블 바로 뒤 기둥까지 다가갔을 때 민우의 절친한 친구이자 집안 배경만 믿고 날뛰는 철수가 낄낄거리며 민우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야, 강민우. 솔직히 말해봐. 저 곰탱이 유혹하느라 너 진짜 고생 많았잖아. 우리 내기 판돈 500만 원 오늘 밤에 바로 입금해라. 너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 저런 비주얼이랑 데이트를 다 하고. 그 말에 민우는 한 손에 든 술잔을 흔들며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말도 마라. 임마. 저 뚱보손 한번 잡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데이트 끝나면 화장실 가서 손을 박박 닦았다니까. 그래도 덕분에 눈 딱 감고 한 달 고생해서 공돈 500만 원 생겼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 안 그러냐? 주변에 앉아있던 미녀들이 가느다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깔깔거리고 남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민우의 잔을 다시 채워줍니다. 그 순간 수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 무겁게 굳어버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습니다. 민우가 보여준 그 다정했던 미소, 따뜻했던 격려, 그리고 마치 그녀를 소중한 여자로 대하는 듯했던 그 모든 말들이 고작 친구들과 버린 더러운 내기 판돈을 위한 연극이었다니요. 수진의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케이크 상자의 비닐 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때 비웃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민우와 수진의 시선이 공중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오물을 발견한 듯한 혐오감이 순식간에 눈가에 번집니다. 어머, 이수진 씨? 여길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파티 분위기 다 망치게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냐고. 민우는 불쾌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수진의 품에 꼭 안겨있던 케이크 상자를 거칠게 뺏어듭니다. 설마 이거 놔주려고 밤새 구워온 거야? 비린내 나는 블루베리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야, 친구들아. 이것 좀 봐라. 뚱보가 구운 돼지 사료란다. 이런 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민우는 상자를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터져나가고 수진이 정성껏 휘핑한 생크림과 예쁘게 올린 블루베리들이 더러운 바닥 타일 위로 흉하게 뭉개집니다. 하지만 민우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구두굽으로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으깨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서커스라도 구경하듯 휴대폰을 일제히 꺼내 이 비참한 현장을 찍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빛은 수진의 영혼을 조각조각 난도질합니다. 수진 씨, 제발 분수 좀 알고 사세요. 거울 보면 본인 상태가 안 보이나? 너 같은 게 내 옆에 서 있으면 내 격이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알아? 내 생일 선물은 내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거야. 당장 꺼져. 수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목구멍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며 조롱의 함성을 뒤로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뒤에서는 와, 저 덩치로 뛰는 것. 좀 봐. 가게 무너지겠다. 하는 비웃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옵니다. 건물 밖에는 밤하늘도 그녀의 처지를 비웃듯 차가운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자신의 비대해진 몸이, 이 거추장스러운 지방 덩어리들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정처 없이 걷다 한강 다리 난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마치 수진의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한 번에 끝내주겠다는 듯 그녀를 유혹하듯 손짓합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마지막 남은 삶의 미련을 놓으려는 듯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려던 그 찰나, 뒤에서 아주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그 용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죽는 건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수진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을 들어 뒤를 돌아봅니다. 검은 우산을 깊게 눌러쓴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수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만년설처럼 차가웠지만 적어도 그 안에는 민우처럼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경멸의 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심장 깊숙이 박힌 그 독이 든 대못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저 같은 괴물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수진이 꺽꺽거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우산을 수진 쪽으로 조용히 기울여주며 차분하게 하지만 힘주어 대답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과거와 이름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지워져야 합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지옥을 견딜 준비가 되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수지는 바닥에 짓밟혀 쓰레기처럼 뭉개진 자신의 케이크와 자신을 보며 낄낄대던 민우의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도박장의 칩처럼 이용한 그들에게 외모라는 잣대로 한 인간의 존재를 난도질하는 이 추악한 세상에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난간을 잡았던 손에 힘을 주어 다시 다리 위로 올라서며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시켜만 주세요. 악마에게 이 더러운 몸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똑같이 짓밟아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빗줄기 속으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이수진이라는 불행한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복수의 화신이 탄생하는 처절한 서막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이곳은 강남의 화려한 뒷골목에 숨겨진 박 원장의 비밀 의료센터입니다.
차가운 메탈 소재와 무채색의 대리석으로 마감된 실내는 마치 온기라고는 한 점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냉동고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죠. 수지는 젖은 몸을 겨우 지탱한 채 센터 중앙에 놓인 수술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원피스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며 그녀의 초라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네요. 박 원장은 그런 수진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을 던지며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습니다. 그 곁에는 이미 차가운 무표정을 장착한 수간호사 최 씨와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질 몸매의 강 코치가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예전에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오늘 이 빗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간 걸로 생각하십시오. 박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낮아서 마치 바닥을 기어가는 뱀처럼 수진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는 수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문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체 포기 각서에 준하는 혹독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수진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박 원장은 그녀가 목숨처럼 쥐고 있던 낡은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바닥에 던져 짓밟아 버립니다. 이제부터 외부 세계는 잊으세요. 당신의 이름은 이제 환자 0번입니다. 이 문을 다시 나갈 때는 당신을 낳아준 부모조차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날부터 수진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코치는 수진을 센터 지하에 마련된 특수 훈련장으로 몰아넣고 단 1초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는 혹독한 고립 훈련을 강행합니다. 100kg 넘는 몸뚱이는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고 러닝머신 위에서 쏟아내는 땀방울은 피보다 더 진한 고통의 산물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도 강 코치는 가차없이 수진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까? 그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웃으며 당신을 비웃고 있을 텐데요. 더 뛰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 한마디는 수진의 죽어가던 신경을 다시 일깨우는 전기 충격기와도 같았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다리를 움직입니다. 발바닥이 다해지고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바닥에 짓밟힌 블루베리 케이크와 민우의 비릿한 미소만이 맴돌 뿐입니다. 식단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수진 앞에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채소와 삶은 달걀 한 알만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배고픔에 못 이겨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이라도 쳐다볼라치면 최 씨는 차가운 물을 수진의 머리 위로 끼얹으며 자존감을 난도질했습니다. 돼지처럼 먹어서 얻은 게 그 굴욕 아닙니까? 아직도 배가 고픈 걸 보니 고통이 부족한 모양이군요. 수진은 수차례 실신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박 원장은 수진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의사로서의 자비라기보다는 부서진 인형을 수리하는 수리공의 무심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진의 몸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반대로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예리하고 독해졌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대수술이 시작되는 날, 수진은 눈부신 무영등 아래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박 원장은 수술 도구를 챙기며 수진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마취가 풀릴 때마다 당신은 온몸이 불타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비릿한 핏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수진의 머릿속에는 민우가 SNS에 새로 올린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녀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늘도 즐거운 파티라고 적어놓은 그 문장 말입니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수지는 속으로 수천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기다려, 강민우. 내가 가진 그 알량한 미학의 세계를 내가 가장 화려하게 부숴줄 테니까. 수술 후의 시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긴 채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침대 위에서 수지는 마취가 깰 때마다 몰려오는 통증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간호사 최 씨는 진통제 대신 민우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수진의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고통을 증오로 승화시키라는 박 원장의 잔인한 처방이었죠. 수진은 붕대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방과 살점들이 복수의 걸음이 되고 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뚱뚱한 여자가 실종되었는지 죽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환자 0번이라는 기호로 불리던 한 여자가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 원장은 거울을 가려두었던 커튼을 걷어낼 준비를 하며 수진 앞에 섰습니다. 강 코치와 최 씨도 평소의 냉정함을 거두고 묘한 긴장감 속에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마지막 붕대 끝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붕대를 천천히 풀어내자 거울 속에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아름다운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1년을 버텨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날카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밀 의료센터의 지하 훈련장은 1년 전보다 더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죠. 박 원장은 오늘 수진의 얼굴과 온몸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마지막 붕대를 제거하기 위해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수간호사 최 씨가 쟁반 위에 소독된 도구들을 받쳐든 채 서 있고 강 코치는 팔짱을 낀 채 거울 앞에 선 수진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의 심장 소리가 적막한 실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박 원장의 손놀림은 신중하면서도 거침이 없었죠. 가위날이 붕대를 가를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수진의 귓가를 자극합니다. 마침내 얼굴을 덮고 있던 마지막 층의 압박 붕대가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합니다. 수진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이제 눈을 뜨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견뎌온 지옥의 결과물을. 박 원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진은 떨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거울 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이 세상의 미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백헤이주의 거구였던 이수진은 온데간데없고 조각가가 평생을 바쳐 깎아낸 듯한 완벽한 윤곽의 여인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죠.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 아래로는 건강한 혈색이 감돌고 깊게 파인 눈매는 마치 블랙홀처럼 보는 이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냅니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자신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예전에 둔탁하고 기름졌던 감촉은 사라지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피부의 결만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제가 정말 이런 모습이 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조차 예전에 답답했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성대 근처의 지방을 제거하고 박 원장이 설계한 발성 훈련을 거친 결과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도도한 음색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박 원장은 감격에 젖은 수진을 차갑게 제지하며 강 코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강 코치는 수진 앞에 값비싼 하이힐 한 켤레를 내려놓습니다. 외모는 완성되었지만 껍데기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홍콩 재벌가의 외동딸 엘레나가 되어야 합니다. 걸음걸이 하나, 눈짓 하나에 우아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지 않으면 당신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들통날 겁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또 다른 지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강 코치는 수진의 머리 위에 두꺼운 책 3권을 올리고 15cm 높이의 키리를 신긴 채 하루 8시간 동안 걷게 했습니다. 발목이 꺾이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 나와도 휴식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고통에 몸을 떨 때마다 최 씨는 과거 파티장에서 민우가 그녀의 케이크를 짓밟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반복해서 틀어주었죠. 수진은 그 영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다시 허리를 곧게 펴니다. 오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연습합니다. 박 원장은 그녀에게 홍콩 상류층의 에티켓과 세계 국어, 그리고 주식과 투자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주입했습니다. 수진은 잠을 줄여가며 그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민우가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여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박 원장은 수진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을 건넵니다. 사진 속에는 엘레나라는 이름과 함께 지금의 수진이 환하게 하지만 서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간호사 최 씨는 수진의 눈동자에 특수 제작된 에메랄드빛 렌즈를 끼워줍니다. 그 렌즈를 끼는 순간 수진의 눈빛은 신비로움을 넘어 보는 이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유혹의 빛을 띠게 되죠. 박 원장은 수진의 어깨에 값비싼 밍크 코트를 걸쳐주며 마지막 조언을 건넵니다. 민우는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눈앞에 화려한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는 탐욕스러운 자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냥꾼이고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일 뿐입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아니, 이제는 이수진이 아닌 엘레나입니다. 그녀는 센터 문을 열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녀가 나타나자 거리를 지나던 모든 사람이 마법에 걸린 듯 걸음을 멈춥니다. 남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죠. 과거에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길 한 번을 받기 위해 길을 터줍니다. 수지는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합니다. 과거 뚱뚱한 몸으로 들어섰을 때 손님 사이즈는 여기 없으니 나가달라며 면박을 주던 매장 매니저가 엘레나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고개를 조아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귀한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매장의 모든 신상품을 프라이빗 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매니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킬 뿐이죠.
매니저는 그녀의 도도한 태도에 오히려 압도당해 손을 벌벌 떨며 물건을 포장합니다. 수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백화점을 나옵니다. 세상이 외모 하나에 이렇게나 비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복수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지는 민우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을 꺼내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깁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차가운 금속 광채를 내뿜는 반지 하나가 번뜩입니다. 그것은 민우의 심장을 꿰뚫을 복수의 탄환이나 다름없었죠. 수지는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짧게 명령합니다. 목적지는 더 피나클 라운지 바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세요.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보며 수지는 1년 전 그날의 빗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때 짓밟혔던 블루베리 케이크의 잔해는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서 지독한 독약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기다려, 강민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미인과 돈, 그 두 가지로 너를 가장 처참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줄 테니까. 엘레나의 눈빛이 어두운 차 안에서 서늘한 인광을 내뿜으며 이야기는 본격적인 파멸의 서막을 알립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이끄는 MW 테크의 신기술 발표회 겸 투자, 유치 행사가 열리는 이 현장은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기업가들과 자산가들의 욕망이 뒤섞여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죠. 행사장 입구에서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주요 인사들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민우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아래에서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고 있지만 민우의 마음속은 사실 타들어가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과 기술 유출 의혹으로 회사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 밤 거물급 투자자를 잡지 못하면 내일 당장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민우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샴페인을 들이키던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한 여인이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눈부신 자태를 드러냅니다. 바로 1년 전 그 비오는 밤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던 수진, 아니 이제는 모두의 시선을 마비시키는 여신 엘레나입니다. 그녀는 몸매의 곡선을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자정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사이로 드러나는 비단 같은 다리 각선미를 뽐내고 있습니다. 목에는 박 원장이 준비해준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물방울 무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하얀 목덜미 위에서 서늘한 광채를 내뿜고 있죠. 행사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를 향해 고정됩니다. 남자들은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칠 뻔하며 넋을 잃고 바라보고 여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기품 앞에 본능적인 위축감을 느끼며 시샘 어린 속삭임을 주고받습니다. 엘레나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면서도 우아한 걸음걸이로 행사장 중앙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가 뿌린 매혹적인 장미향이 잔향처럼 남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미녀를 만나왔다고 자부하던 그였지만 엘레나처럼 고귀하면서도 치명적인 분위기를 가진 여자는 평생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홀린 듯 그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엘레나는 그런 민우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머금습니다. 민우가 엘레나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군요. 엘레나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유창한 영어와 섞인 세련된 말투로 응대합니다. 홍콩에서 온 대규모 자본의 대리인이라는 그녀의 가짜 신분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민우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구원줄처럼 들립니다. 엘레나는 의도적으로 민우의 눈을 3초 이상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가 가진 남성적 우월감을 자극합니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렌즈 너머로 비치는 차가운 증오는 민우에게는 그저 신비롭고 매혹적인 아우라로 보일 뿐이죠. 강민우 대표님인가요? 당신의 회사에 대해 홍콩에서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보니 보고서보다 훨씬 흥미로운 분이시네요. 엘레나의 이 한마디에 민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민우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사업 성과를 과시하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 수진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식적인 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중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엘레나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엘레나는 민우가 자신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정성껏 구운 케이크를 짓밟으며 분수 좀 알고 살라고 소리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꼴이라니요. 이 얼마나 달콤하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입니까? 수지는 민우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정교하게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민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도적으로 민우의 최대 라이벌 회사인 JS 정보통신의 대표가 다가오자 그와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연출을 합니다.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질투와 불안으로 일그러지죠. 사냥감이 미끼를 보고 조급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우는 엘레나의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자신의 전용 라운지로 초대하려 애를 씁니다. 수지는 그런 민우를 보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쉽게 잡히는 물고기는 의심을 사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밤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강 대표님.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확신이 서야 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엘레나는 민우의 손에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행사장 밖으로 향합니다. 민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소중한 보물을 놓친 아이처럼 허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향기로운 명함만이 엘레나가 실존하는 인물임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죠. 리무진에 올라탄 수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분명 통쾌한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외모 하나에 이렇게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본성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미끼를 던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민우가 겪게 될 파멸의 깊이는 그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나락이 될 테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회사가 가진 취약점과 그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이름 옆에 작은 가위표를 긋고는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응시합니다. 이제 사냥감은 더 근처를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가 스스로 목을 죄어올 때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민우가 엘레나라는 환상에 빠져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시작하는 순간 수진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은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수진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나며 복수의 다음 단계를 예고합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민우 대표의 집무실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그 내부에는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가득합니다. 민우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하다가 비서인 김대리가 가져온 최신 재무 보고서를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약속했던 투자금은커녕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집무실 전용 라인까지 침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민우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직전 구원자처럼 엘레나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잠시 후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들어옵니다. 그녀는 오늘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여왕처럼 당당하게 민우의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언제 초조했냐는 듯 비굴할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직접 차를 대접합니다. 엘레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콩 본사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지만 엘레나는 차분하게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입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내리며 민우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1년 전 수진이 느꼈던 그 깊은 어둠이 서려 있지만 탐욕의 눈이 먼 민우에게는 그저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비춰질 뿐이죠. 엘레나는 가방에서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본사에서는 강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보다 강 대표님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신뢰의 증표가 필요하죠. 엘레나가 내민 계약서에는 개인 자산 전체 담보와 경영권 양도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교묘한 법률 용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결코 서명하지 않을 조건이었지만 지금 민우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엘레나가 내뿜는 치명적인 미모와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유혹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우는 계약서를 훑어보는 척하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엘레나의 붉은 입술과 고혹적인 눈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고비만 넘길 수만 있다면 회사의 지분 따위는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엘레나는 민우가 흔들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차가운 손을 살포시 겹치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강 대표님, 전 돈보다 사람의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도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겠어요. 이 달콤한 거짓말은 민우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민우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합니다. 자신의 파멸을 확정 짓는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곧 홍콩 재벌의 사위가 되어 전 세계를 호령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환희를 느낍니다. 1년 전 그가 친구들과 자신을 두고 내기를 걸며 낄낄대던 그 순간의 빚을 이제야 제대로 돌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계약 체결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엘레나는 민우에게 데이트를 제안합니다. 그녀가 민우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1년 전
수진이 모욕당했던 그 남산의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민우는 그 장소가 가진 의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엘레나에게 줄 호화로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반지는 사실 민우가 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만든 피눈물 섞인 보석이었죠. 엘레나,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과거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여자들은 모두 쓰레기였어요. 오직 당신만이 내 진정한 짝입니다. 민우의 그 가벼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라는 단어에 수진의 손등에 핏줄이 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민우와 눈을 맞춥니다. 그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그를 지옥 끝까지 밀어 넣을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수진은 민우가 와인에 취해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을 묵묵히 들어줍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울렸는지, 얼마나 영리하게 사람들을 이용해 왔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립니다. 수진은 그 모든 고백을 자신의 마음속 복수 장부에 낱낱이 기록하며 미소 짓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은 의도적으로 민우의 비서 김대리에게 미리 포섭해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은 김대리를 통해 민우의 이면 계약서와 횡령, 증거들이 담긴 USB를 건네봤습니다. 김대리 역시 민우의 평소 갑질과 무시에 치를 떨던 인물이었기에 엘레나가 제시한 거액의 보상과 새로운 삶의 기회에 기꺼이 배신자가 된 것이죠. 수지는 어둠 속에서 USB를 꽉 쥐며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던 그날 밤의 한강 다리를 떠올립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미끼가 독인 줄도 모른 채 맛있게 집어삼켰습니다. 민우는 엘레나를 배웅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선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투자금이 아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파산 통고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리무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흐르는 네온 사인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민우가 준 프로포즈 반지가 끼워져 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의 불꽃만이 일렁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허울과 재력이라는 가면에 가려졌던 민우의 본 모습을 세상 앞에 낱낱이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민우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자 가장 처절한 몰락의 현장이 될 창립 기념 파티로 향합니다. 수지는 가방 속에서 1년 전 빗물에 젖었던 자신의 옛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뚱뚱하고 못생겼다며 조롱당하던 수진이 이제 거울 속의 여신 엘레나가 되어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복수의 서막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강민우 대표의 집무실은 더 이상 성공한 젊은 기업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를 비웃는 차가운 불빛들의 잔치일 뿐이며 실내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담배 연기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죠. 민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독촉장과 법원 통지서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약속했던 홍콩에서의 대규모 투자금은 며칠째 입금이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를 틈타 소문을 들은 사채업자들이 회사 로비까지 들이닥쳐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엘레나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쥐떼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십 명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민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며 내 돈 내놔라, 회사 돈 빼돌려 어디에 썼냐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동료였던 이사들도 이제는 민우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기 위한 서류를 챙기기에 바쁩니다. 민우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엘레나만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믿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합니다. 그가 호텔 복도를 달리는 동안 바닥에 깔린 카펫은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집어삼키려 하고 벽면에 걸린 명화들은 그의 추락을 비웃는 듯한 환청을 들려줍니다.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 앞에 선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배를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정하고 매혹적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무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해의 물결처럼 어둡고 고요하여 민우가 가진 그 어떤 비굴한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민우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엘레나, 제발 도와주세요. 투자금이 조금만 더 늦어지면 저는 정말 끝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당신은 홍콩 재벌의 딸이잖아요. 제발 뭐든 해보세요. 민우의 비굴한 목소리가 호화로운 스위트룸 안을 비참하게 울립니다. 엘레나는 그런 민우를 위해서 아래로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소파에 자리를 잡고 다리를 꼬아 앉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민우의 얼굴 앞으로 툭 던집니다. 그것은 민우가 가졌던 MW 테크의 마지막 지분과 경영권, 그리고 그가 은닉해 두었던 해외 자산까지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포기 각서입니다. 강 대표님,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본사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자금을 동원해 당신의 급한 사채 빚은 갚아주죠. 엘레나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민우의 가슴을 찔러옵니다. 민우는 눈동자를 떨며 서류를 읽어내려가지만 이미 판단력을 잃은 그의 뇌는 이 조건이 자신을 영원히 나락으로 밀어넣을 족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들이닥칠 사채업자들의 칼날이 두려워 자신의 평생 공든 탑을 무너뜨릴 서류에 미친 듯이 서명하기 시작합니다. 서명이 끝난 각서를 챙기는 엘레나의 손끝에서 서늘한 승리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민우를 향해 아주 짧고 가증스러운 동정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은 빚쟁이들에게 쫓길 걱정은 없겠네요. 다만 당신이 가진 것은 이제 이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열릴 우리 회사 창립 파티에 꼭 오세요. 거기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최종 발표를 할 테니까요. 민우는 엘레나의 그 말이 자신을 재기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믿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엘레나의 눈빛은 금세 증오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녀는 민우가 앉아있던 자리를 소독제로 닦아내듯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합니다. 거울에는 이제 엘레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이수진의 도끼, 어린 눈동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신호를 보냅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릴 겁니다. 박 원장은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을 확인하고는 미리 준비해둔 민우의 비리 장부와 과거,
내기 영상을 방송국과 검찰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며 1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때 짓밟혔던 케이크는 이제 민우의 인생 자체가 되어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꺼냅니다. 피보다 붉은 그 드레스는 오늘 밤 민우의 몰락을 축하하는 수의가 될 것입니다.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자신의 옛 사진을 조용히 태워버립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과거에 뚱뚱했던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 상처들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주인을 향해 휘둘러질 차례입니다. 수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차가운 웃음을 억누르며 행사장 입구의 도열한 카메라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민우는 그곳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기적을 꿈꾸고 있겠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의 문일 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수진을 비추고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복수의 최종장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수진은 무대 중앙에 선 민우를 보며 속으로 조용히 의졸입니다. 잘 봐, 강민우. 내가 쓰레기라고 불렀던 여자가 내 세상을 어떻게 불태우는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가 한자리에 모인 듯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민우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신 빛을 흩뿌리고 있죠. 행사장 곳곳에는 MW 테크 창립 기념 및 전략적 투자 유치, 성공 파티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너들이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민우는 조금 전 엘레나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는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다시금 재기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한껏 고양된 모습입니다. 그는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 사이를 누비며 거만한 미소를 흘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홍콩의 거대 자본과 결합해 세계적인 기업가로 거듭날 것이라 믿으며 아부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네기에 바쁘군요. 하지만 민우의 곁을 지키는 엘레나, 즉 수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고혹적입니다. 그녀는 핏빛처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금속 광채를 내뿜는 클러치, 백을 쥔 채 민우의 곁에 인형처럼 서 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미소가 걸려 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오늘 밤을 위해 1년간 갈아온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죠. 수지는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박 원장과 비서 김 대리가 준비한 폭로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의 속내를 꿈에도 모른 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감 넘치게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무대 위에 선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서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민우와 그의 뮤즈인 엘레나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민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성공한 기업가인 척 연설을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MW 테크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려 합니다. 여기 제 곁에 있는 엘레나 씨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위대한 동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민우의 가식적인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엘레나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우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술 홍보 영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하네요. 화면 속에는 1년 전 어느 지저분한 라운지 바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뚱뚱한 몸을 이끌고 케이크를 들고 서 있던 수진과 그녀를 둘러싸고 비웃음을 터뜨리던 민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야, 저 돼지 꼬시는데 500만 원이면 남는 장사 아니냐? 저런 곰탱이가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 화면 속 민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멈추고 경악 섞인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당황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우가 비자금을 조성하며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 전 엘레나에게 경영권을 넘기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던 모습까지 연달아 상영됩니다. 민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스태프들에게 영상을 끄라고 지시하지만 이미 제어권은 박 원장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민우를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붓고 조금 전까지 그에게 아부하던 투자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등을 돌립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엘레나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찍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 선글라스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가발처럼 붙이고 있던 머리 장식을 떼어내고 민우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강민우 대표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돼지 사료라며 짓밟았던 그 블루베리 케이크를요. 당신이 내기로 이용했던 그 여자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다 무대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완벽한 미녀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수진이라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공포와 인지 부조화를 느낍니다. 수진은 품 안에서 자신이 서명받은 경영권 양도 각서를 꺼내 공중에 흩뿌립니다. 종이 조각들이 마치 하얀 눈처럼 민우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파멸의 선고입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진심을 비웃었죠.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돈과 명예, 외모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털터리의 사기꾼,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수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입구를 통해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민우의 팔을 잡아채며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그를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민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건 사기야. 저 여자가 나를 속였어. 라며 비명을 지르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지는 끌려나가는 민우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1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 더 깊은 허탈함과 담담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밖으로 향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빛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행사장 밖에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수지는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원장과 눈을 맞춥니다.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에게 수고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냅니다. 수진은 입고 있던 붉은 드레스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치며
화려했던 엘레나의 삶을 이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녀를 묶고 있던 복수의 사슬은 끊어졌고 그녀 앞에는 오직 그녀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1년 전의 슬픈 뚱보, 소녀도 가짜 미녀 엘레나도 아닌 오직 자신을 사랑하게 된 한 여인의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조명이 꺼지고 민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간 뒤 호텔 앞 광장에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소란스러운 취재진의 목소리와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호텔 정원을 가로질러 걷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1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무거웠던 절망과는 확연히 다르게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죠. 붉은 벨벳 드레스 자락이 밤바람에 휘날리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지 않습니다. 수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켜며 밤하늘에 떠 있는 조각달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수지는 품 안에서 엘레나라는 이름이 적힌 위조 여권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꺼내어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이 가짜 신부는 그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또 다른 껍데기 속에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에메랄드빛 컬러 렌즈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짙게 칠해진 입술 화장을 손등으로 쓱 닦아냅니다. 거울이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호흡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민우의 이름 위에 그었던 가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그 페이지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조각처럼 그녀의 10년 묵은 체증과 상처들도 저 멀리 새벽하늘 너머로 사라져갑니다. 며칠 뒤 수지는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던 박 원장의 비밀센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센터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하지만 수진을 맞이하는 박 원장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온기가 서려 있습니다. 박 원장은 수진에게 민우의 자산이 모두 동결되었으며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과 자금들이 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수진은 그 막대한 부를 소유하는 대신 자신처럼 외모로 인해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써달라고 부탁했죠. 원장님, 저를 구해준 건 원장님의 칼날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제 안의 목소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 원장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센터에 처음 들어올 때 맡겼던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진이 신었던 보잘것없지만 가장 인간적이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수진은 그 구두를 소중하게 안아들고 센터를 나옵니다. 최수간호사와 강 코치도 멀리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네요. 수진은 서울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작고 아담한 심리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대신 그대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소박한 문구가 적힌 나무 팻말을 걸었죠. 상담소 안은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차 향기가 가득하여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대신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녀는 성형으로 얻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미모를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입니다. 어느 오후 상담소에 한 어린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찾아옵니다. 통통한 체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동자에는 과거 수진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절망이 서려 있었죠. 수진은 소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얘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편견일 뿐이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아껴줄 수 없단다. 선생님도 아주 긴 길을 돌아와서야 그걸 깨달았어. 수지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자신의 성공담이 아닌 실패와 상처의 기억들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소녀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맑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수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복수의 잔재들마저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치유의 생명수가 됩니다. 수진은 상담소를 나서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힘이 아닌 상처받은 이를 일으켜 세우는 힘.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가을날, 수지는 우연히 뉴스에서 민우의 소식을 접합니다. 교도소 복역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수지는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증오는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자애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TV를 끄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성형을 통해 얻은 얼굴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그녀가 내뿜는 진정한 광채는 그 외모보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챙겨 상담소 문을 잠그고 퇴근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튀어 보이려 하지도 숨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오늘 저녁에 먹을 맛있는 저녁 식사를 고민하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수진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거대하고 뚱뚱한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비상할 준비를 마친 자유로운 나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수지는 마주오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민우에게 보여주었던 치명적인 유혹의 미소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며 남긴 발자국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